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4세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평생을 살면서 이런 얘기를 남에게 털어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1950년에 태어났어요. 그때가 어떤 시절이었는지 아시죠? 전쟁이 터지던 해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난을 가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험난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고생만 했습니다. 5남매 중에서 둘째였는데 큰언니는 일찍 시집을 갔고 저는 집에서 밑에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시며 돈을 벌었죠.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팍팍했어요. 쌀이 귀해서 보리밥에 고구마를 넣어서 먹는 게 일상이었고 반찬이라고 해봤자 김치하고 된장찌개가 전부였어요. 학교는 간신히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중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5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방직 공장이었는데 손가락이 터지고 피가 나도 참고 일해야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파도 참아야 했죠. 그렇게 번 돈은 고스란히 집에 갖다 바쳤어요. 저희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중매였어요. 그 시절에는 연애 결혼이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놓였죠. 결혼하고 나서도 고생은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정말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 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들도 하나씩 낳았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셋을 낳았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기저귀도 비싸서 헝겊으로 만들어서 빨아가며 썼고 우유값도 아까워서 미숫가루 타서 먹였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일이 없으면 수입이 뚝 끊어지는 거죠. 그럴 때면 제가 남의 집 청소도 하고 김밥도 만들어서 팔고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져도 참았어요. 아이들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30년을 고생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첫째는 공대, 둘째는 상대, 막내딸은 사범대에 갔죠. 등록금이 얼마나 비쌌는지. 그래도 교육만은 시키고 싶어서 온갖 궁리를 다 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어요. 특히 집 마련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전세로 이사를 몇 번 다니다가 마침내 내 집을 갖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때가 제가 50살 때였어요. 평생 모은 돈에다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2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제게는 꿈의 성 같았어요. 이제 우리도 내 집에서 살 수 있구나. 더 이상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남편하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들도 다 컸어요. 첫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둘째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막내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죠. 그래서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첫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가 오면 제가 혼자 하던 집안일도 나눠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다는 게 설렜어요. 며느리는 대학교를 나온 똑똑한 여자애였어요.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고요. 예쁘고 단정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죠.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어요.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호텔에서 했죠. 하객들이 200명도 넘게 왔어요. 그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이렇게 큰 잔치도 치를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신혼살림도 제대로 차려줬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당시로서는 비싼 가전제품들을 다 사줬죠. 첫째 방도 새로 꾸며주고요. 며느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저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새로 시집 온 며느리니까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도 만들어주고 과일도 사다 놨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당연하다는 식으로 받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첫 손자였거든요. 산후조리도 제가 다 했어요. 미역국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한 달 동안 정말 정성껏 돌봤어요. 며느리가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산후라서 예민한가 보다 했어요. 둘째 손자까지 태어나고 나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두 손자가 얼마나 예쁜지. 할머니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부를 때면 가슴이 찡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며느리가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제가 만든 음식에는 트집을 잡더라고요. 어머니, 이 반찬 너무 짜요. 어머니, 이 국 너무 싱거워요. 어머니,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런 말들을 계속 들으니까 기가 죽더라고요. 70년을 살면서 해온 요리인데 갑자기 틀렸다고 하니까요. 첫째 아들한테 얘기해 볼까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며느리 말도 들어보세요.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더 서러웠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편인가 싶어서요. 챕터 2 고깃집보다 얄미운 집밥.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혈압이 확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봤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소고기를 사왔더라고요. 그것도 한우라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까지 찍어가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한 근에 무려 5만 원이 넘는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오호, 드디어 우리 집에도 좋은 날이 왔구나. 온 가족이 함께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고기를 구우기 시작했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서 고기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아, 그 냄새란. 입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도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한우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설렜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며느리가 고기를 다 구우고 나더니 첫째하고 손자들만 자, 이제 먹자 하면서
둘러앉는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어머님도 오세요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뭔가 착각한 건가 싶었어요. 설마 진짜 나를 빼놓고 먹으려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슬쩍슬쩍 거실을 엿봤어요. 그런데 정말이더라고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와, 이 고기 정말 맛있다. 역시 한우는 다르네 하면서 한 점, 두 점, 제 목까지 다 먹어치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지?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한 거예요. 마치 저는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결국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남은 찌꺼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뭐가 남았는지 아세요? 거의 새까맣게 탄 부분하고 기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질긴 부분만 달랑 3점. 그것도 접시에 따로 담아서 어머님, 이거 드세요 하면서 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받아들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세요? 마치 케밥 주는 기분이었어요. 정말로요. 그래도 배가 고파서 꾸역꾸역 먹었는데 먹으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내가 평생 허리 휘도록 고생해서 이 집을 마련했는데 내 집에서 내가 이런 대접을 목이 메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며칠 후에 또 사건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갈비를 사왔더라고요. LA 갈비라면서 포장지를 흔들어 보이더라고요. 또 만만치 않게 비싼 거였어요. 저는 이번에는 학습 효과가 있었죠. 미리미리 눈치를 보면서 언제 부를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패턴이더라고요. 자기들끼리만 오늘은 갈비 파티다 하면서 앉아서 먹고 저는 또 부엌에서 찬밥 신세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서 첫째한테 직접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도 같이 먹으면 안 되니? 그 말을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마치 용돈 달라고 하는 초등학생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첫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들어도 어이가 없어요. 엄마, 고기 많이 드시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잖아요. 몸에 안 좋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돼요? 콜레스테롤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들은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가나요? 혈관에 기름칠이라도 해놨나요? 저는 그때 화가 확 올라왔어요. 그럼 너희들은 콜레스테롤 안 올라가니? 너희는 특별한 피라도 흐르니?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괜히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저는 또 식은 김치찌개를 먹어야 했어요. 아침에 끓인 김치찌개가 차갑게 식어서 기름이 하얗게 굳어버린 그런 찌개를요. 숟가락으로 떠먹는데 기름 덩어리가 숟가락에 달라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거실에서는 와, 이 갈비 진짜 부드럽다. 엄마, 이거 어디서 샀어?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차가운 찌개를 먹는 기분이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손자들이 할머니, 고기 맛있어 하고 소리치는 걸 들으면 더 속상했어요. 할머니는 여기 있는데 왜 고기를 못 먹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한 번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며느리가 삼겹살을 사와서 또 자기들끼리만 구워 먹고 있는데 막내 손자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왜 고기 안 먹어요?
할머니도 먹어요. 그 순간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7살짜리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할머니는 고기 먹으면 안 된대 하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머니는 찌개가 더 좋아하고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아. 할머니는 원래 고기보다 찌개를 더 좋아하셔. 그렇게 손자한테 말하더라고요. 아니, 언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치 제가 정말로 고기를 싫어해서 안 먹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확 올랐어요. 혈압이 200은 넘었을 거예요. 더 어이없는 건 며칠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첫째가 회사에서 회식을 했다고 하면서 집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한우 전문점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한 근에 8만 원짜리 등심이었는데 입에서 녹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 앞에서 신나게 하더라고요. 밖에서는 8만 원짜리 고기를 실컷 먹으면서 집에서는 자기 엄마한테 콜레스테롤 타령이라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하고 고깃집에 간다고 나가더니 밤늦게 와서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고기값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긴 한데 가끔은 먹어줘야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속이 뒤틀렸어요. 밖에서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먹으면서 집에서는 시어머니한테 돈 아껴야 한다고 하다니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서 용기를 내서 고기를 좀 사달라고 했어요. 아들아, 엄마도 가끔은 고기 좀 먹고 싶어. 예전에는 고기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그런데 첫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고기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가계부를 봐가면서 돈 아껴야 해요. 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가계부를 봐가면서 돈을 아낀다고요? 그럼 자기들이 밖에서 8만 원짜리 고기 먹을 때는 가계부를 안 봤나요? 더 가관인 건 바로 다음 날에 또 비싼 채끝살을 사와서 자기들끼리 먹더라고요. 가계부는 어디 갔어요? 한 번은 제가 화가 나서 몰래 고기를 조금 사왔어요. 불고기용 소고기로 제일 싼 걸로요. 그것도 할인받아서 2만 원어치만요. 그런데 그걸 보고 며느리가 하는 말이 걸작이었어요. 어머님, 이런 싼 고기는 사지 마세요. 너무 질기고 맛없어요. 몸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소리예요? 자기들은 비싼 고기만 골라 먹으면서 제가 번 돈으로 산 고기는 싸다고 무시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희가 사준 고기는 언제 먹을 수 있니?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은 나이가 드셔서 소화가 잘 안 되실 텐데요. 기름진 음식은 몸에 부담이 돼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74년을 살면서 고기 못 먹을 몸은 아닌데 갑자기 소화불량 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들은 철로 된 위장이라도 있나요? 심지어 한 번은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서 그럼 나도 밖에서 고기 사 먹으러 갈 거야 했더니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밖에서 드시면 비위생적이에요. 요즘 음식점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세요? 집에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매주 밖에서 고기 먹으러 나가면서요. 자기들 위장은 비위생적인 곳에서도 끄떡없나 봐요. 그때부터 저는 고기 냄새만 나도 속이 쓰렸어요. 자기들끼리 고기 구워 먹을 때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꽝 닫았어요.
그 냄새를 맡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은 손자가 제 방에 와서 할머니, 진짜 고기 안 먹어도 돼?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겨우 7살짜리 아이도 할머니가 고기를 못 먹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 부모들은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 저는 몰래 혼자서 고기를 먹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 허름한 식당에서 불고기 한 접시 3,000원짜리를 시켜놓고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먹으면서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내가 왜 내 집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몰래 고기를 먹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정말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여러분, 고기 이야기도 화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었어요.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속에서 불이 펄펄 끓어올라요. 어느 날 며느리가 요거트를 한 박스 사왔더라고요. 12개들이 대용량이었어요. 저는 요거트를 원래 좋아해서 마음속으로 기뻤어요. 오랜만에 달콤한 간식을 먹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걸 냉장고에 넣으면서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이 요거트는 유통기한이 이틀 지났는데 어머님이 드세요. 저희는 괜찮은 걸로 먹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유통기한이 지난 걸 왜 샀는데 그것도 왜 하필 저한테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으면 왜 샀어? 제가 당연한 질문을 했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트에서 할인해서 싸게 샀어요. 어머님은 배탈도 잘 안 나시잖아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제가 배탈을 잘 안 난다고 상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쓰레기통인가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왜 안 먹어? 제가 다시 물으니까 저희는 배가 예민해서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들은 배가 예민하다면서 저는 뭐가 돼요? 철로 된 배라도 있나요? 70년 넘게 살아온 제 몸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래도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 요거트 12개를 며칠에 걸쳐서 다 먹었어요. 다행히 배탈은 안 났지만 먹을 때마다 마음이 쓰라렸어요. 왜 나만 유통기한 지난 걸 먹어야 하는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에 또 라면을 한 박스 사왔는데 그것도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거더라고요. 할인마트에서 떨이로 산 거라면서 또 저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라면은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괜찮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던데요. 밀가루 음식은 오래돼도 문제 없다던데요. 그러면서 제 방에 한 박스를 떡하니 갖다 놨어요. 자기들은 새로 산 라면을 먹으면서요. 그때 저는 정말 서러웠어요. 인터넷에서 봤다고요? 그럼 그렇게 괜찮다면 왜 자기들은 안 먹어요? 저만 실험용쥐 취급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김치가 곰팡이가 피었더라고요. 윗부분에 하얀 곰팡이가 숭숭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곰팡이 핀 음식을 누가 먹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보더니 곰팡이 핀 부분만 걷어내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어머니, 김치는 곰팡이 핀 부분만 제거하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드셨다고 하던데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그러면서 곰팡이를 대충 숟가락으로 걷어낸 김치를 제 앞에 놨어요. 자기들은 새로 담근 김치를 먹으면서요. 저는 그 김치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먹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버리자니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먹자니 찜찜하고. 할머니가 그렇게 드셨다고요? 우리 할머니는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셨던 거지.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냉장고에 음식이 넘쳐나는 세상에 왜 곰팡이 핀 김치를 먹어야 해요? 결국 조금씩 먹긴 했는데 먹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혹시 배탈이 날까봐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친정어머니한테는 절대 그런 음식을 안 준다는 거였어요. 친정어머니가 놀러 오시면 신선한 과일에 좋은 음식만 차려주더라고요. 한 번은 친정어머니가 오셨을 때 며느리가 비싼 한우로 갈비찜을 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이거 오늘 아침에 산 신선한 거예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친정어머니한테는 오늘 아침에 산 신선한 거라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유통기한 지나고 곰팡이 핀 음식을 주다니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에요? 과일 이야기는 더 가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서 가끔 사다 놨거든요. 사과나 배, 포도 같은 거요. 제 용돈으로 산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며느리 식구들이 몽땅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배를 한 박스 샀어요. 배가 원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거든요. 큰 배로 10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며칠 후에 나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몽땅 다 사라진 거예요. 내가 산 배는 어디 갔어? 하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배가 너무 많아서 상할까봐 저희가 먹었어요. 과일은 빨리 먹어야 하잖아요. 상할까봐 먹었다고요? 그럼 왜 저한테는 안 줬어요? 저는 배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산 건데 왜 제가 못 먹어요? 그럼 나는 언제 먹어? 했더니 어머님은 당뇨 때문에 과일 많이 드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당뇨요? 저는 당뇨가 없는데요. 언제부터 제가 당뇨 환자가 됐어요? 혈당 검사도 정상이라고 나왔는데요. 나는 당뇨 없어 했더니 예방 차원에서 줄이시는 게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예방이라니요. 그럼 자기들은 당뇨에 안 걸려요? 손자들은 어려서 당뇨 걱정 없어요. 한 번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제가 포도를 사왔는데 그것도 비싼 샤인머스켓이었어요. 한 송이에 10,000원 넘는 거였죠. 그런데 그걸 며느리가 한 송이 통째로 깎아서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산 건데도 한 알도 못 먹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포도 너무 달아서 어머님 드시면 혈당 올라갈 것 같아요. 혈당이 올라간다고요? 그럼 자기들은 혈당이 안 올라가나요? 특별한 몸이라도 돼요. 더 화나는 건 피자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며느리가 갑자기 피자를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피자를 정말 오랜만에 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피자가 오고 나서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님은 피자 기름져서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밥 먹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찬밥을 데워서 주더라고요. 그들은 맛있게 피자를 먹으면서 말이에요. 왜 나는 피자를 못 먹어? 했더니 어머님은 당뇨 때문에 밀가루 음식 피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언제 병원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언제 당뇨 환자가 됐어요? 그런 말 들은 적도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병원에서 언제 그런 말 했어? 했더니 예전에 건강검진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요? 언제 예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 들은 적도 없는데 왜 지어내서 말해요? 그날 저는 찬밥을 먹으면서 그들이 피자 먹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와, 이 피자 정말 맛있다. 치즈가 정말 많이 들어갔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 돈으로 산 음식들은 다 먹어놓고 정작 저는 당뇨니 혈당이니 하면서 못 먹게 하다니요.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서 직접 물어봤어요. 내가 산 음식들은 왜 다 너희가 먹어? 내 돈으로 산 건데.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말하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말했는데요. 먹고 싶다고 했을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못 먹게 했으면서요. 그럼 지금 피자 먹고 싶어 했더니 어머님, 지금은 너무 늦어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점심에 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내일요? 그럼 내일 정말 줄 거예요? 아니에요. 내일 되면 또 다른 핑계를 댈 거예요. 과연 그렇더라고요. 다음 날 점심 때 어머님, 피자 드릴게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님, 어제 피자가 다 떨어졌어요. 대신 다른 걸 드릴까요? 다 떨어졌다고요? 그럼 왜 어제 저한테 내일 준다고 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더 가관인 건 그 다음 주에 또 피자를 시켜 먹으면서 저는 또 빼놓더라고요. 그때는 아예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 모르게 슬쩍 시켜 먹고 말이에요. 한 번은 우연히 냉장고를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산 사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5개를 샀는데 말이에요. 내가 어제 산 사과는 어디 갔어? 물으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님, 사과에 벌레가 들어있어서 다 버렸어요. 벌레가 들어있었다고요?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하고 혼자 버려요? 정말 벌레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벌레? 했더니 작은 벌레요. 어머님 보시면 놀라실까봐 제가 알아서 처리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랄까봐요? 70년을 살면서 벌레 못 본 것도 아닌데요. 더 의심스러운 건 제가 그 사과들을 샀을 때는 멀쩡했거든요. 하루 만에 벌레가 생길 리가 있어요? 나중에 쓰레기통을 몰래 확인해 봤는데 사과는 없더라고요. 그럼 정말 벌레가 있어서 버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저는 이제 과일을 사는 것도 무서워졌어요. 어차피 제가 못 먹을 거면 왜 사요? 제 돈만 아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며느리가 자기 친정에서 과일을 가져오면 그건 절대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배라면서 소중하게 챙겨 먹더라고요. 나도 하나 먹어도 돼? 했더니 어머니, 이건 당도가 너무 높아서 어머님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당도가 높다고요? 그럼 제가 산 배는 당도가 낮았나요? 똑같은 배인데 왜 달라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결국 제가 산 음식은 다 빼앗기고 저는 유통기한 지나고 곰팡이 핀 음식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챕터 4 여행에서의 배신.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가족여행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첫째가 신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가족여행 가려고 해요. 제주도로 2박 3일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는구나. 손자들하고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언제 가는데? 엄마도 짐 준비해야지. 그렇게 말했더니 첫째가 갑자기 머뭇거리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엄마, 그게 이번에는 저희끼리만 가려고 해요. 뭐라고요? 저희끼리만요? 가족 여행인데 왜 저는 빼놓는 거예요? 왜 나는 못 가는데? 제가 당황해서 물으니까 첫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여행 가면 많이 걸어야 하잖아요. 엄마는 다리도 아프시고 힘드실 것 같아서요. 다리가 아프다고요? 저는 멀쩡한데요. 매일 장 보러 시장도 가고 집안일도 다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나는 멀쩡해. 왜 못 가는데? 했더니 이번에는 며느리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제주도는 계단도 많고 험한 길도 많아요. 혹시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편히 쉬라고요? 저는 쉬고 싶지 않아요. 손자들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나는 괜찮아. 나도 같이 갈 거야. 했더니 첫째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숙소가 좀 좁아서 4명이 들어가기도 빠듯해요. 숙소가 좁다고요? 그럼 더 큰 곳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방을 하나 더 잡든지요. 그럼 방 하나 더 잡으면 되잖아. 했더니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 제주도 숙박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비용이 문제라고요? 그럼 제가 제 몫은 제가 낼게요. 내 돈은 내가 낼게. 나도 저축해둔 돈 있어. 했더니 첫째가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그게 아니라 비행기표도 벌써 예약했는데 추가로 예약하기 힘들어요. 비행기표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빼고 계획한 거네요? 가족 여행이라고 해놓고 저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요. 언제가 다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끼어들어서 어머님, 이번에는 저희끼리 신혼여행 못 간 게 아쉬워서 늦은 신혼여행 개념으로 가려고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이라고요?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신혼여행이에요. 그리고 신혼여행이면 둘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애들까지 데려가요? 그럼 애들도 왜 데려가? 했더니 아이들 없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안 심심하고 저는 심심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안 외로울 것 같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죠. 여행 떠나는 날,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짐을 챙기는 걸 봤어요. 캐리어도 끌고 손자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막내 손자가 제 방에 와서 할머니, 우리 여행 가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재미있게 놀다 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자가 왜요? 할머니도 같이 가면 재미있을 텐데요 했는데 며느리가 얼른 와서 손자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할머니는 집 지켜야 해서 못 가셔.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다 오자. 집을 지켜야 해서요.
집에 뭐가 있다고 지켜요? 그냥 저를 싫어해서 안 데려가는 거면서 핑계는 그럴듯하게 대더라고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3일 동안 혼자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지옥이었어요. 집은 너무 조용하고 할 일도 없고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그들이 여행지에서 사진을 찍어서 단체 톡방에 올리는 거였어요.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바다에서 노는 사진,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 보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손자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낼 때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보고 싶으면 왜 데려가지 않았어요? 왜 혼자 남겨뒀어요? 더 가관인 건 며느리가 어머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어요. 어머님 것도 사갈게요 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어머님 것도 사간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같이 가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혼자 남겨놓고 나중에 사가겠다고 해요? 결국 그들은 3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선물은 없더라고요. 손자들이 할머니, 우리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하면서 이야기해주는 걸 들으니까 더 서러웠어요. 할머니도 같이 갔으면 더 재미있었을 텐데. 손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며느리가 얼른 할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더 좋으셔라고 하더라고요. 편히 쉬는 게 좋다고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저는 손자들하고 여행 가는 게 더 좋은데요. 그날 밤에 첫째한테 따져 물었어요. 아들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나만 빼놓고 여행을 가? 그랬더니 첫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괜히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엄마 전용 여행을 보내드릴게요. 엄마 전용 여행이라고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지. 혼자 어디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답답한 아들이에요.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며칠 후에 터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날은 제가 몸이 좀 아파서 방에 누워 있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열도 좀 나고 머리도 아팠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으니까 어머님, 오래된 옷들 좀 정리하려고요. 너무 많아서 옷장이 꽉 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꺼내는 걸 보니까 제 옷들이에요. 멀쩡한 옷들을요. 이 옷들 왜 버려? 아직 멀쩡한데. 했더니 어머님, 이런 옷들은 요즘 안 입잖아요. 스타일도 오래됐고. 라고 하더라고요. 스타일이 오래됐다고요? 그럼 74살 된 사람이 뭘 입어요? 미니스커트라도 입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제가 아끼던 한복까지 꺼내는 거였어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해주신 비단 한복이었어요. 40년 넘게 아껴 입던 거였거든요. 그 한복은 왜 꺼내?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 한복도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색깔도 바랬고 새로 하나 사드릴게요. 새로 사준다고요? 그 한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인데요. 그건 절대 못 버려.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죽은 사람 옷 붙잡고 있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요.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죽은 사람 옷이라고 불길하다고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화를 냈더니 어머님, 요즘은 그런 미신 안 믿어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미신이라고요?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미신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서랍장까지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왜 내 서랍을 뒤져?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가 제가 몰래 모아둔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만약을 대비해서 조금씩 모아둔 거였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런 귀중품들을 왜 여기 숨겨뒀어요? 숨겨뒀다고요? 제가 제 물건을 제 서랍에 넣어둔 게 숨긴 거예요? 내 물건이니까 내가 보관하는 거지. 왜? 했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랄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귀중품들은 금고에 보관해야 해요. 도둑 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은행 금고에 맡겨드릴게요. 은행 금고에 맡기겠다고요? 그럼 제가 언제 찾아요? 은행 갈 때마다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해요. 안 돼. 내 것은 내가 보관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금부치들을 보더니 눈이 반짝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이런 옛날 스타일 금부치는 요즘 잘 안 써요. 팔아서 펀드라도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제 금부치를 팔자고요? 그것도 펀드에 넣자고요? 내 금부치를 왜 팔아? 미쳤어. 제가 소리쳤더니 며느리가 당황하면서도 계속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팔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돈으로 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투자라고요? 74살 된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 돈을 누가 관리할 건데요? 며느리가요? 절대 안 돼.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런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럼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게 되는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속세도 생각해야 하고. 상속세라고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속세가 얼마나 된다고 미리 정리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안 죽었어. 무슨 상속 얘기를 해? 제가 소리치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라고요? 74살이 미리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고기를 못 먹게 하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주고, 가족 여행에서 빼놓고, 이제는 제 재산까지 노리는 내가 이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떠나자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 등교시키러 나갔고, 첫째는 출근했으니까 집에는 저 혼자였어요. 그동안 몰래 모아둔 2천만 원도 찾았어요. 아들도 모르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빈병과 박스들을 모아 팔아서도 모으고, 젊었을 적 혹시 몰라 아들 몰래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었죠. 매달 용돈에서 조금씩 명절 때 받은 세뱃돈도 모으고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 3개, 금목걸이 2개, 금귀걸이 1쌍을 모두 가져갔어요. 며느리가 팔자고 했던 바로 그것들이요. 제가 평생 아껴온 것들이었어요. 짐은 많이 챙기지 않았어요. 옷 몇 벌하고
생활용품만 조금 챙겼어요. 그 무거운 캐리어 하나가 제 전 재산이었어요. 어디로 갈지는 이미 정해뒀어요. 동해 바닷가, 어촌 마을에 작은 월세집이 있다는 걸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월세 1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왜 바닷가였냐고요?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고 싶었거든요. 평생 산골에서만 살았는데 죽기 전에 바다를 보면서 살고 싶었어요. 버스를 타고 동해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동해까지 버스로 5시간이나 걸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하는 거일까? 74살에 이런 모험을 해도 될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동해에 도착해서 그 집을 보니까 정말 작았어요. 원룸에 화장실, 작은 부엌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혼자 사시기에는 좀 외로우실 텐데, 라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라고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게 더 편했어요. 첫날 밤, 저는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어요. 파도가 치는 소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요. 40년 넘게 듣지 못했던 평온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바다를 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물이 났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근처 시장에 가서 생선을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였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맘껏 사서 구워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첫째한테는 문자 하나만 보냈어요. 아들아, 엄마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걱정하지 마라. 행복하게 살겠다. 며칠 후에 첫째가 전화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오세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아들아,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편하게 살아라.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지금 이 바닷가에서 산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하고 싶은 요리를 해서 먹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해요. 가끔 외롭기는 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그때의 서러움보다는 훨씬 나아요. 내가 선택한 외로움이니까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친절해요. 혼자 사시느라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괜찮아요. 자유로워서 좋아요라고 대답해요. 정말 자유로워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아들은 가끔 전화해요. 엄마, 집에 오세요. 며느리도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다시는 그 집에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저는 74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10년, 20년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가끔 손자들이 보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그들도 할머니 없이 잘 클 거예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클지도 모르죠. 지금 저는 매일 바다를 보면서 생각해요. 내가 왜 그렇게 참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았을까? 이제는 아무도 제게 어머님은 이거 드시면 안 돼요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요. 고기도 사서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과일도 실컷 사서 먹어요. 어제는 삼겹살을 사서
혼자 구워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랑 나눠 먹을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참고 사는 게 옳은 건지요? 물론 가족이 소중하죠. 하지만 자기 자신도 소중해요. 내 인생도 중요해요.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심을 하지 못했나 싶어요. 74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참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인생만큼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오늘따라 더 아름다워 보이네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됩니다.